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고장, 우리 고향에 얽힌 사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이 우뚝 솟아있고 신비한 오색약수가 솟아나오는 곳, 한계령 고갯길이 구불구불 넘나들며 쌀뜨물 하얗게 흐르던 미천골 전설이 살아 숨쉬는 땅. 산세가 거룩하고 물길이 맑아서 예로부터 신선이 살았다고 전해오는 그 고장, 바로 양양군 서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저 산은 나에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가수 양희은 선생이 부르신 한계령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그 한계령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양양군 서면에 있어요. 강원도 인제와 양양을 잇는 그 구불구불한 고개길. 해발 900여 미터의 그 높은 고개 말이에요. 차를 타고 넘어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 멀리 삼봉구리들이 파도 치듯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지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한 번쯤은 그 한계령을 넘어 동해 바다를 보러 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어린 시절 가족 여행으로 혹은 신혼 여행길에 또는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그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와, 경치 좋다 하고 탄성을 지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한계령 넘어 설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면이 있습니다. 면 전체 넓이가 267 평방킬로미터. 강원도에서도 손꼽히게 넓은 면이지요. 양양군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면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의 90%가 산입니다. 첩첩산중이에요. 대청봉, 전봉산, 관모산, 매복산, 조봉. 이름만 들어도 그 기상이 느껴지는 거대한 산들이 이 면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서림천, 오색천, 장승천이라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서 남대천과 만나 결국 동해로 빠져나가지요. 오늘 이 서면 이야기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1800년대에 위조 엽전을 만들던 도적들의 전설, 신라 시대 스님이 발견한 신비한 약수, 대청봉 꼭대기에 눈이 쌓일 때까지 남아있는 단풍, 미천골이라는 깊은 골짜기의 절터,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송이버섯, 그리고 해방 직후 38선에 의해 잘려나갔다가 전쟁 끝에 다시 돌아온 파란만장한 이 땅의 사연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고장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골고루를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양양이 고향이신 분들, 서면 오색리나 서림리나 갈천리나 송천리나 상평리가 고향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멀리 객지에서 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면이 어떤 고장인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양양군의 서쪽, 산 쪽에 자리 잡은 면입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동해 바다가 있고 그 바다 바로 옆에 양양읍이 있고 양양읍에서 서쪽으로 산 쪽으로 쑥 올라가면 바로 이 서면이 나옵니다. 북쪽으로는 인제군과 붙어 있고 서쪽으로는 홍천군과 경계를 이루고요.
남쪽으로는 양양군 현북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맥을 베고 누운 고장이에요. 태백 산맥의 지맥이 이 서면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국토의 척추 위에 올라앉은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 소재지는 상평리입니다. 위상제 평평할 평자를 써요. 윗마을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겠지요. 이 상평리에 서면사무소가 있고 상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상평초등학교에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본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분교가 3개나 있습니다. 현서분교, 오색분교, 공수전분교. 산속이 워낙 넓다 보니까 큰 학교 한 곳만 두고는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서 산골짜기마다 작은 분교를 두고 가까운 아이들이 거기에 다녔던 거예요.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그 산골 분교에 다니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작은 교실에 20여 명 남짓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고 창 밖으로는 눈 덮인 설악산 본구리가 보이고 겨울이면 조개탄을 태우는 까만 난로 위에서 양은 도시락이 따뜻하게 데워지던 그 풍경. 청취자 여러분 세대라면 누구나 떠올리실 수 있는 그 정겨운 시골 학교의 모습이 이 서면 분교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면에는 모두 17개의 법정리, 그러니까 공식 동네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참 정겨열어요. 상평리, 서선리, 오색리, 갈천리, 송천리, 서림리, 용천리, 공수전리, 장승리, 수리, 부감리, 내현리, 영덕리, 가라피리, 범부리, 황기리, 미천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우리 큰댁이 저 동네다 하고 반가워하실 동네 이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동네 이름들 하나하나에도 옛 조상님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수전리. 공수라는 말은 벼슬아치에게 딸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지방관리가 관리하던 공적인 밭이 있던 동네라는 뜻이에요. 용천리는 용이 솟아올랐다는 셈이 있다는 전설이 있고 송천리는 소나무가 많은 내가 흐른다는 뜻이지요. 우리 조상님들이 자기가 사는 땅의 특징을 그대로 이름에 새겨 넣으셨던 겁니다.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 큰 면에 고작 3,000명 남짓 되는 분들이 사십니다. 1,000명당 1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땅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거죠. 사실 1960년대 청취자 여러분이 한창 젊으셨을 시절에는 이 서면에도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화전을 일구고 약초를 캐고 숯을 굽고 송이버섯을 따면서 먹고 살던 분들이 많았죠. 그때는 사람 수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이 첩첩산 중에 남은 분들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지금은 어르신들과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시죠.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가슴이 짠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공통된 이야기이니까요.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마을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기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마을이 된 사연. 이게 바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겪어온 거대한 변화의 풍경입니다. 서면의 자연환경은 정말 특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작은 면에 있는 명소들을 하나씩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이 이 서면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도 설악산의 가장 높은 본구리인 대청봉이 바로 이 서면에 속해 있어요. 대청봉 높이가 1,708m, 남한에서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입니다. 그 대청봉 정상이 바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지역이에요.
청취자 여러분이 대청봉 꼭대기에서 본다면 그곳이 바로 양양군 서면 땅인 겁니다. 하늘과 맞닿아짓는 그 본구리에 서면 발 아래로 구름이 흘러가고 멀리 동해 바다가 수평선까지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백두대간 본구리들이 끝없이 물결쳐요. 그 순간 청취자 여러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절경을 봤구나 하는 감격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계령 고갯길, 해발 900여 미터의 그 높은 고개가 서면에 있어요. 인제에서 양양으로 넘어오는 그 길, 차를 타고 구불구불 올라가면 한계령 휴게소가 나오죠. 그 휴게소가 바로 서면 설악로에 있습니다. 한계령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동해 쪽을 바라보면 저 아래로 끝없이 펼쳐지는 남설악의 봉구리들이 말 그대로 파도처럼 밀려와요. 이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절경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면 온 산이 붉게 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해요.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한계령 휴게소에 들러서 어묵 국물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동해로 내려가셨던 그 길. 그 길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또 구룡령이 있습니다. 홍천군 내면에서 양양군 서면으로 넘어오는 또 다른 옛 고갯길이에요. 이 구룡령은 한계령보다 좀 더 산간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인데요. 9마리 용이 굽비쳐 오르는 듯한 길이라고 해서 구룡령이라고 이름이 붙었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자동차 여행 코스 중에서도 손꼽히는 길이지요. 이 구룡령을 넘어오면 바로 서면 미천골 자연휴양림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색약수와 오색온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색약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지요? 오색이라는 말은 5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미천골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속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그 산속에는 신라시대 절터인 설리먼지라는 곳도 있고요. 불바라기 약수라는 신비한 약수도 있지요. 여름이면 이 골짜기 물소리가 얼마나 시원한지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수전 계곡, 해담마을, 은비령 같은 자연 명소들도 줄줄이 있어요. 은비령은 우리나라 작가 이순원 선생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서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랍니다. 문학 속의 풍경이 실제 하는 고장인 거지요. 서면의 산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농업과 임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속 땅이 넓으니까 밭농사를 주로 하시고요. 특히 산에서 나는 것들이 주요 소득원이에요. 송이버섯, 산나물, 약초, 꿀, 이런 것들이 서면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특히 양봉, 그러니까 꿀벌을 쳐서 꿀을 얻는 일이 유명해요. 양양군 전체 양봉의 60% 이상이 바로 이 서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면의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산속의 들꽃, 이런 환경에서 벌들이 모은 꿀이니까 품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관광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한계령과 대청봉과 오색약수와 미천고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민박, 식당, 펜션 같은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서면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변천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서면은 이름 그대로 서쪽의 면이라는 뜻이에요. 양양군의 서쪽에 있으니까 서면인 겁니다.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지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동쪽에 있으면 동면,
서쪽에 있으면 서면, 남쪽에 있으면 남면, 북쪽에 있으면 북면. 청취자 여러분도 전국 곳곳에 이런 이름의 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본래 서면이라는 이름은 양양군의 서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묶어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서면에는 무려 21개의 리가 있었어요. 공수전리, 영덕리, 서림리, 미천리, 청대리. 이런 이름의 동네들이 쭉 줄지어 있었습니다. 면 넓이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지요. 그런데 이 서면의 운명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5년 해방과 그 뒤 이어진 분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해방이 되면서 38선이라는 경계선이 그어졌죠. 북위 38도선이라는 위도를 기준으로 그 북쪽은 소련이 관할하고 남쪽은 미국이 관할하기로 한 그 선 말이에요. 그런데 이 38선이 그어지면서 양양군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양양군의 대부분 지역, 그러니까 양양읍을 포함한 북쪽 지역은 38선 이북에 속했어요. 북한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면의 대부분도 38선 북쪽이라 북한에 편입되었지요. 남쪽에 남은 것은 서면의 일부 마을 5곳 뿐이었습니다. 이 5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강릉군에 속하게 됩니다. 강릉군 안에 새로 신서면이라는 면을 만들어서 거기 편입시킨 거예요. 새로 신제 선역서 자 신서면. 새로 생긴 서쪽면이라는 뜻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같은 면 사람으로 살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38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하게 된 그 심정을요. 형제가 갈라지고 사촌이 갈라지고 혼인으로 맺어진 사돈 집안이 갈라졌습니다. 내가 물기르러 가던 그 샘이 이제는 북한 땅이냐?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묘가 있는 저 산이 이제는 가지 못할 땅이냐? 이 고통이 이 서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살을 찢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간 이 땅이 불바다가 되었지요. 국군과 유엔군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중공군에 밀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후퇴하고 이 서면 지역은 그 격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여기서 쓰러졌고요. 마을들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서면 사람들은 피난을 다니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 한계령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시고 어떤 분들은 동해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가시고 그렇게 살아남은 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가 바로 지금 서면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뒤 1954년에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전쟁 중에 국군이 회복한 땅들을 어떻게 다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할지 정하는 법이었어요. 이 법에 따라 서면 지역이 다시 양양군으로 돌아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가 전쟁 덕분에 우리 땅이 늘어나서 다시 서면이 복원된 셈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된 것은 이렇게 피와 눈물을 대가로 치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계령을 넘고 대청봉에 올라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그 시절 이름 없이 이 땅을 지켜주신 분들 덕분이지요. 그 이외에도 행정구역 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다. 1973년에는 서면의 명계리가 홍천군 내면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지형이 워낙 높은 산악지대라서 양양 쪽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홍천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6년에 장승 1위에
장승 삼리가 편입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면의 이름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양양군에서 서면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고 평범하니까 대청봉면으로 이름을 바꿔보자는 논의가 있었답니다. 대청봉이 이면에 있으니까 이 이름을 쓰면 더 유명해지지 않겠냐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해서 결국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도만 봐도 서면 사람들이 자기 고장의 이름과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지요. 자, 이제 양양 지역 전체의 역사와 재미있는 전설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양이라는 지명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십니까? 고구려 시대에는 이곳을 익현현이라고 불렀어요. 날개 익체 높을 현자. 신라 시대에는 수영령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1260년에 지양주사라는 이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태종 임금 시절인 1413년에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3년 뒤인 1416년에 드디어 양양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지요. 도울양제볕, 양자. 밝은 볕이 도와주는 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 중 하나이니까 정말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양양군의 홍보 문구도 해 오름의 고장 양양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지명 하나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낭만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 서면에는 정말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바로 주전골이라는 골짜기 전설이에요. 주전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을 주저한다는 뜻의 주저할 주, 재, 돈전, 자, 골짜기 골자를 써서 주전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때는 조선 중기였다고 합니다. 양양부 서쪽 오색령 근처에 현곡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에 어느 날 한 무리의 도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적들은 이 절을 자기들 소굴로 삼고 스님 행세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낮에는 스님인 척하면서 밤이 되면 비밀스러운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위조엽전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산속 외딴절, 낮에는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하는 가짜 스님들, 시주하러 들르는 나그네들에게 아미타불 하며 합장하던 그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 그들은 승복을 벗고 뒷산 은밀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그 깊은 동굴. 그 동굴 안에는 큰 화로가 있고 뜨겁게 달궈진 쇠물이 이글이글 끓고 있었지요. 붉은 불빛이 벽에 일렁이고요. 도적들의 얼굴에는 땀과 거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절에서 훔친 놋그릇들을 녹여서 엽전 모양의 틀에 부었어요. 이렇게 위조 엽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낮에는 경건한 스님, 밤에는 흉악한 도적, 두 얼굴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 관찰사가 동해안을 순시하다가 이 오색령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관찰사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벼슬 아치이지요.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수행원들과 함께 산길을 지나가다가 희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곡 물소리에 섞여서 뭔가 쇠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거예요. 땅, 땅 하는 쇠망치 소리 같기도 하고요. 쇠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요.
관찰사가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다. 깊은 산속에서 웬 쇳소리냐. 수행원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죠. 분명히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관찰사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수행원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봐라. 수행원들이 조심조심 소리를 따라 올라가 보니, 글쎄, 외진 동굴 안에서 도적들이 엽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즉시 관군을 불러서 이 도적들을 모두 체포했답니다. 위조 엽전을 만드는 것은 나라의 화폐 제도를 뒤흔드는 큰 죄였어요. 이 도적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골짜기가 돈을 만들던 골짜기, 즉 주전골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주전골은 오색 약수 근처에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편안한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경대라고 하는 경치 좋은 바위가 있고, 선녀탕이라고 하는 작은 폭포가 있고, 주전바위라고 하는 신기한 모양의 바위도 있어요. 이 주전바위는 마치 엽전을 겹쳐 쌓아놓은 것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 전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이곳을 걸으면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400년 전 여기서 밤마다 도적들이 위조 엽전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가을이 되면 이 주전골의 단풍이 온 계곡을 붉게 물들이는데,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옛날 도적들이 숨어 살던 그 자리가 이제는 가을 단풍 명소가 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라 시대에 이 서면 미천골에 있었던 설리먼지라는 큰 절터의 이야기예요. 청취자 여러분, 이 미천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아십니까? 쌀미제네 천재 골짜기 골자, 쌀 씻은 뜨물이 흐르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이 깊은 골짜기에 설리먼이라는 큰 사찰이 있었답니다. 이 절에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사셨는지 무려 수백 명이 되었다고 해요. 깊은 산속에 수백 명의 스님이 함께 수행하는 큰 도량이었던 겁니다. 이 스님들이 아침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을 때 나오는 쌀뜨물이 골짜기를 하얗게 뒤덮으며 흘러내렸다고 해요. 수백 명분의 쌀을 씻은 뜨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 계곡이 진짜로 하얀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뜨물 골짜기, 즉 미천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옛날 스님들이 이 깊은 산골에 얼마나 많이 살았으면 쌀뜨물이 골짜기를 하얗게 만들었겠습니까? 120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던 설리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산사태가 나서 절이 통째로 묻혀버렸다고도 하고요. 큰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고도 합니다. 지금은 그 설리먼 터만 남아있고 절 건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터에는 석탑의 돌들과 몇몇 석조물만 남아서 그 옛날의 영화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국립미천골 자연휴양림이 들어서 있어요. 계곡 길이만 약 12km에 달하는 이 깊은 골짜기, 울창한 숲과 맑은 물과 시원한 바람,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따로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미천골 자연휴양림에서 하룻밤 주무셔보세요. 도시의 모든 소음을 잊고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잠드는 그 밤,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깊은 밤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와 보면 저 위로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가 마치 하늘이 뿌려놓은 쌀알 같아요.
1200년 전 스님들이 씻어 흘려보낸 쌀뜨물이 이제는 밤하늘의 은하수가 되어 반짝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미천골 깊숙한 곳에는 불바라기 약수라는 신비한 약수도 있어요. 불꽃이 바라보고 있는 약수라는 뜻인데요. 물맛이 기가 막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왕복 12km를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깊은 곳에 있어서 진정한 오지 여행의 맛을 느끼실 수 있지요. 이 약수는 바위 틈에서 탄산 성분이 섞인 물이 솟아나오는데 한 모금 마시면 톡 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몸이 허약한 분들이 이 약수를 마시러 몇 시간씩 걸어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고을고을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키고 알리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서면의 자랑거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작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품고 있는 고장이에요. 첫째, 오색약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색약수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529호로 지정된 귀한 자연유산입니다. 이름 그대로 물에서 5가지 맛과 색이 난다고 해서 오색약수라고 불려요. 이 약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수소 이온 농도가 상당히 센 알칼리성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 나트륨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 신경쇠약, 피부병, 신경통 같은 데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 약수에 가재나 지렁이를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정도로 살균력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이 약수로 밥을 지으면 푸르스름한 빛이 돈다고 해요. 신기하지요? 이 오색 약수의 역사도 참 깊습니다. 1500년경, 그러니까 약 500여 년 전 조선시대 전기에 이 지역에 오색 석사라는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의 한 스님이 이 약수를 처음 발견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오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고 한 가지 나무에 5가지 색의 꽃이 피었다고 해서 오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오색 약수는 보통 약수랑 좀 다릅니다. 일반 약수는 바위 부스러기 층에서 솟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색 약수는 단단한 기반암 사이의 틈에서 솟아나요. 그래서 정말 희귀한 약수로 평가받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오색 약수에 가보세요. 옹달샘처럼 생긴 작은 자리에서 물이 졸졸 솟아나오는데 한 모금 마셔보시면 뭔가 알싸하면서도 쇠 맛이 나는 그런 특이한 맛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맛이냐 하시고요. 2~3번 드시다 보면 그 깊은 맛에 빠지시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 약수 한 병을 기르다가 집에 두고 속이 안 좋을 때 한 모금씩 마셨다고 해요. 둘째, 오색온천입니다. 오색약수, 바로 옆에 오색온천이 있어요. 이 온천이 또 정말 특이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2가지 다른 성분의 온천수가 솟아나요. 탄산온천과 알칼리 온천. 이 2 종류가 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여기 오색온천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그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 피부가 좋아진다 하고 말씀하셨죠. 특히 설악산을 종주하고 내려온 등산객들이 지친 몸을 이 온천에 담그면서 피로를 풀었다고 합니다. 가을 설악의 단풍을 보고 내려와 오색온천에 들러 몸을 풀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등산의 고전적인 코스 중 하나지요. 셋째, 대청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설악산 대청봉 위에 서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해발 1,708m. 이 높이에서 보는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동쪽으로는 끝이 푸른 동해 바다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설악의 본구리들이 겹겹이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코스가 바로 이 서면 오색리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오색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짧지만 아주 가팔라요. 그래서 설악산을 가장 빨리 오르는 코스이자 가장 힘든 코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청취진자, 저 여러분, 이 대청봉에 오르면 뭐가 있냐 하면요. 꼭대기에 큰 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청봉이라고 새겨진 큰 표석이 서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은 이 돌 앞에 서서 사진을 찍어 보는 것이 우리나라 등산객들의 꿈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체력이 되시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건강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요. 그리고 이 대청봉에서 보는 해돋이가 또 장관이라고 합니다. 새벽 일찍 올라가서 동쪽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 세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대청봉 해돋이를 인생의 소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넷째, 미천골 자연휴양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쌀뜨물 골짜기, 미천골, 국립휴양림이 들어서서 지금은 가족휴양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휴양림 안에는 산림문화휴양관 같은 숙박시설이 있고요. 오토 캠핑장도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차를 끌고 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계곡 옆에 숲속의 집이라는 작은 산장들이 있어서 거기서 하룻밤 묵을 수도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손주들과 함께 한번 가보세요. 도시 아이들에게 이런 자연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밤에 손전등 하나 들고 계곡으로 나가면 반딧불이가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귀를 기울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아닐까요? 다섯째, 송이버섯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양송이 들어보셨지요? 한국의 명품 송이하면 바로 양양송이에요. 그리고 그 양양송이의 본고장이 바로 이 서면입니다. 서면 산속에서 매년 가을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송이버섯이 나와요. 송이는 소나무 뿌리에 기생해서 자라는 버섯인데 이 까다로운 녀석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아요. 해발 고도, 햇볕, 습도, 땅속 수분, 소나무 종류,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야 자랍니다. 서면에 사는 송이가 자라기에 세계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옛날 양양송이 한 등급은 금값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수출되어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1980년대 일본 사람들이 양양송기에 열광하면서 송이 한 근에 몇십만 원씩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을이 되면 서면 산속에서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산에 오르십니다. 손길을 찾기 위해서요. 송이는 겉에서 잘 안 보이게 땅을 살짝 덮고 있어서 숙련된 눈이 아니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송기를 따온 어르신들은 소나무 아래 잔풀이 조금만 움직여도 아, 저기에 송이가 있다 하고 아시지요. 참 놀라운 기술이에요. 아들, 손자에게도 쉽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어르신들만의 노하우입니다.
어느 소나무 밑에 송기가 자주 나오는지 그 자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비로소 아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비밀이었어요. 매년 9월 말에는 양양에서 송이 축제가 열려요. 양양군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큰 축제입니다.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몰려와요. 외국인 송이 채취 체험 행사도 열려서 푸른 눈에 외국인들이 산속에서 송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송이 한 개를 따보고는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참 정겹지요. 여섯째, 송천떡 마을입니다. 서면 송천리에는 재미있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 전국에서 유명한 떡 마을이에요. 옛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떡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오면 떡매 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떡매 아시지요? 큰 나무 방망이로 찐 떡을 탁탁 치는 그 도구. 청취자 여러분도 어릴 때 집에서 떡매 치던 모습 보신 적이 많으시지요? 쿵, 쿵 하고 소리가 날 때마다 떡이 찰져지고요. 옆에 계신 분이 물을 한 번씩 뿌려주시고, 그 정겨운 떡매 치기가 지금도 송천떡 마을에서는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 마을에서는 옛날 방식 그대로 인절미, 절편, 시루떡, 쑥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요. 맛이 정말 옛날 그 맛이에요. 방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요. 원래 쌀과 팥과 콩만 가지고 정성껏 만드니까 그 맛이 깊을 수밖에 없지요. 일곱째, 서양양 나들목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2017년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면이 크게 변했어요.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양양까지 4-5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2시간이면 갑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의 나들목 중 하나인 서양양 나들목이 바로 서면에 있어요. 덕분에 서울 사람들이 주말마다 서면의 산속으로 바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과 후로 서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오지였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한 고장이 되었지요. 여덟째, 한계령과 구룡령 드라이브. 서면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2개가 다 있어요. 한계령과 구룡령.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어디 드라이브 가시고 싶으세요? 하고 여쭈어보면 한계령 한번 넘어보자 하고 말씀해 보세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 장엄한 풍경은 어디 외국 여행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이나 겨울 설경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면 출신 또는 서면과 깊이 관련된 유명한 분들 이야기도 해드려야지요. 양양 출신 유명 인물로는 배우 강서구 선생이 계시고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생도 양양 출신이십니다. 오색리 미천골과 주전골의 풍경은 수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의 작품에 등장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순원 작가의 소설 은비령이 바로 이 서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은비령이라는 이름의 작은 고개가 실제로 서면에 있고요. 그 고개를 넘나들던 어느 사내의 사랑 이야기가 소설로 쓰여 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울렸지요. 그리고 서면 서설리에는 양양 이두영 가옥이라는 강원도 유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귀한 한옥이에요. 이 집에 가면 옛날 양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매년 봄이면 서면 갈천리의 칠해마을에서 산나물 축제가 열립니다.
두릅, 고사리, 곤드레, 참나물, 취나물, 곰취 같은 봄나물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봄 산의 향기가 온 마을에 가득한 그 시절,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나물 반찬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겁니다. 용천리의 곶마을에서는 복사꽃 축제가 열립니다. 분홍색 복사꽃이 온 마을을 뒤덮은 그 광경. 정말 선경이 따로 없어요. 송천리에서는 떡매치기 체험이 열리고 서림리의 해담마을에서는 돌탑 쌓기 체험, 황룡마을에서는 얼음굴 체험이 열립니다. 사계절 내내 뭔가 재미있는 행사가 있는 고장이에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서면의 음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서면에 가시면 꼭 드셔보셔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약수로 지은 돌솥밥. 오색 약수로 지은 밥은 푸르스름한 빛이 돌고 그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약수의 약효 성분 때문에 몸에도 좋다고 해요. 정말 착해요. 서면 약수길에 가면 통나무집 식당이라는 유명한 집이 있어서 여기서 이 약수 돌솥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둘째, 메밀국수. 서면 고인돌길에 범부 메밀국수가 유명해요. 강원도의 거친 메밀로 뽑은 국수를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말아 드시면 여름 더위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셋째, 산채 비빔밥. 서면의 산에서 나는 온갖 나물을 고추장에 비벼서 드시는 그 맛.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연의 풍미가 있지요. 넷째, 송이 요리. 가을에 서면을 찾으신다면 꼭 송이 요리를 드셔보세요. 송이 불고기, 송이 전골, 송이 구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자, 이제 서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면도 우리나라 다른 농산촌들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 한창 많을 때는 10,000명 넘게 살던 분들이 지금은 3,000명 남짓이에요.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은 동네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학생 수도 점점 줄어서 분교들이 문을 닫기도 했지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첫째, 관광산업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관광객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주말마다 수만 명이 서면의 산과 계곡을 찾아옵니다. 이분들 덕분에 민박, 펜션, 식당, 카페 같은 업종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어요. 오색온천 주변에는 새로운 호텔과 리조트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예약이 몇 달 전부터 꽉 찹니다. 둘째, 귀농귀촌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이 조용하고 깨끗한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양양군에서도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주거비도 지원해주고 농사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활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귀촌해서 카페나 베이커리를 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의 트렌디한 감각과 서면의 자연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매력이 생기고 있지요. 셋째, 자연 친화적 산업입니다. 서면의 깨끗한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청정 채소, 유기농 농산물, 천연 약초, 산나물 같은 것들이 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요. 또 요즘엔 양양 에너지 팜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지가 된 거예요. 깨끗한 산촌 마을이 친환경 에너지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입니다. 넷째, 한계령 옛길과 같은
문화 관광 상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레트로라고 해서 옛날 분위기가 인기 아닙니까? 한계령 휴게소처럼 그 시절 정취가 남아있는 곳들이 오히려 새 명소가 되고 있어요. 양희은 선생의 한계령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면서 작은 문화 관광 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원 작가의 소설 은비령의 배경지를 찾아오는 문학 기행도 점점 늘고 있어요. 다섯째, 체험 관광입니다. 서면의 각 마을마다 저마다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송천리의 떡매치기, 칠해마을의 산나물 뜯기, 해담마을의 돌탑 쌓기. 이런 체험들은 도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귀한 경험들이지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살아있는 체험을 시켜주려고 서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기 없이 온종일 자연 속에서 놀아보는 경험. 그 가치를 알아보는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서면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귀한 산촌 보물로 남을 겁니다. 대청봉이 있고 오색 약수가 솟아나오고 미천골 계곡물이 맑게 흐르고 송이버섯이 피어나는 이 땅.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 고장.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주는 곳이 될 겁니다. 혹시 서면이 고향이신 분들, 양양이 고향이신 분들, 자녀 손주들 손을 잡고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어릴 적 뛰놀던 그 냇가, 약수 물 떠다 먹던 그 우물터, 송이 따러 다니시던 그 소나무 숲, 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고향은 고향이지요. 그 고향 땅을 밟으시면 가슴이 찡해지실 겁니다. 고향이 아니신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봄에는 산나물 축제, 여름에는 미천골 계곡 피서, 가을에는 오색 단풍과 송이, 겨울에는 오색 온천. 사계절 내내 색다른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면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제가 짧게 코스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하루 이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아요. 첫째 날 아침,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서양양 나들목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바로 한계령으로 올라가서 한계령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그 풍경을 한참 감상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오색리로 가세요. 점심은 오색리 근처에서 약수 돌솥밥으로 드십니다. 오후에는 주전골 산책을 하세요. 편안한 평지길이라 걷기에 무리가 없어요. 저녁에는 오색 온천 호텔에 묵으시면서 몸을 담그시고 푹 쉬십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벼운 산책, 그리고 차를 타고 미천골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세요. 선리먼 터를 둘러보시고 계곡을 따라 걸어보세요. 점심은 휴양림 근처에서 산채 비빔밥으로 드시고요. 오후에는 송천떡 마을에 들러서 떡매치기 체험도 해보시고 떡을 한 보따리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 양양 시내에서 양양 송이나 해산물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지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고을고을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면이 고향이신 분들, 양양이 고향이신 분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강원도 산속에 이 아름다운 고장을 다시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자녀분들, 손주분들, 멀리 떠나 사시는 형제 자매분들께도 꼭 보여주세요. 고향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우리 서면은 작지만 정말 특별한 고장입니다.
대청봉이라는 남한 세 번째 높은 산, 오색약수라는 천연기념물, 미천골이라는 1200년 전 쌀뜨물 전설, 주전골이라는 조선시대 도적 전설, 한계령이라는 노래 속의 그 고개, 양양송이라는 세계 최고의 버섯, 그리고 해방과 전쟁의 격동 속에서도 살아남아 우리 곁으로 돌아온 귀한 땅,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고장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아주세요. 한때 38선에 의해 북한 땅이 되었다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피로 다시 되찾은 이 땅.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청봉에 오르고 오색 약수를 마시고 한계령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절 이름 없이 이 땅을 지켜주신 수많은 분들, 그리고 돌아온 땅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신 서면의 어르신들, 이분들 덕분에 오늘의 서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취자 여러분 세대가 살아오신 그 세월 자체가 바로 이 서면의 역사입니다. 1950년대 서면으로 돌아온 이 땅에서 다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신 분들, 1960년대 화전을 일구시던 분들, 1970년대 송기를 따서 일본으로 수출하시던 분들, 1980년대 오색 관광 붐을 일으키신 분들, 1990년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을 기다리신 분들, 이 모든 세월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곧 서면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산이 품고 있는 신비의 고장, 5가지 색이 난다는 약수가 솟아나는 땅, 쌀뜨물이 골짜기를 하얗게 물들였던 그 옛날 이야기가 숨 쉬는 곳, 조선시대 관찰사의 귀에 닿았던 쇠소리가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신비로운 고장, 한계령 고갯길 위로 양희은 선생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 울려 퍼지는 곳, 이곳이 바로 서면입니다. 오늘도 한계령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대청봉 너머로 해가 뜨고 지고 오색 약수는 졸졸 솟아나오고 미천골 계곡물은 맑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전히 송기를 따시고 약수를 기르시고 산나물을 뜯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죠. 청취자 여러분처럼 한평생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이 산하의 역사가 새겨져 있어요. 그분들의 굽은 허리에는 이 땅의 사계절이 담겨 있고요. 그분들의 거친 손에는 수십 년 동안 소나무 밑에서 송기를 찾던 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계시는 한 서면은 영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고장들도 영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고향이 있으시다면 그 고향 이야기를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서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산마을, 전라도의 어느 바닷가 마을, 충청도의 어느 들판, 경기도의 어느 포구, 어디든지요. 청취자 여러분의 고향 이야기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으고 기록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고장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게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가까운 분들이
여행 가자고 하시거든 나는 한번 양양 서면 쪽으로 가보고 싶구나 하고 말씀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청취자 여러분,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겁니다. 대청봉에 올라 함께해 도디를 보고 오색 약수한 사발을 나누어 마시고 미천골 계곡에 발을 담그고 한계령 고갯길을 넘으며 양희은 선생의 노래를 들려주시고 그 모든 순간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 청취자 여러분의 손주가 자라서 또 자기 손주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도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서면이라는 고장에 가서 대청봉 해돋이를 보셨단다. 그 높은 산꼭대기에 서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나 다행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셨단다. 이런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게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이 미래 세대의 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곳곳에 자리 잡은 놀라운 우리 고장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